네, 반갑습니다. 한승 백명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개인회생이 어떻게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상담을 하거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회생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서 사건을 이제 맡기거나 할 때요. 이 개인회생이 지금 어떤 단계로 어떻게 흘러가고 언제쯤 뭐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브로커 사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맡아놓고서는 뭐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데 뭐 이러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인회생 절차 흐름도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는 수인 계약을 하게 되겠죠. 여기 밑에 인가 결정까지니까요. 자, 수인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1차 서류라는 게 있어요. 1차 서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감 증명서, 그다음에 뭐 도장, 신분증, 그다음에 뭐 혼인을 했으면 혼인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했으면 뭐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거래 통장이 필요하죠. 주거래 통장을 통해서 나의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이 채무를 어디에 썼으며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빌렸을 때 이 빌린 돈의 흐름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거래 통장은요 보통 뭐 한 두세 개 정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급여 통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돈을 이체를 한다. 그러면 이체됐으면 그 돈이 이체됐으면 이체된 아내의 통장도 주거래 통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채증명서 발급을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생 시에 적시한 채권들, 그러니까 채무들이죠. 그런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빌린 적이 오래된 경우에 그런데 이 부채가 지금 어디로 넘어간지 모른다. 아니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이거를 다 찾아서 적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뭐 여기서 문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딱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사채, 개인 채권자들 뭐 이런 것들이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사채는 현실상 살짝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 법원 회생법원의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런 이제 판사님들 얘기를 듣는데 그 사채도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권이 다 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함이 가능해요. 근데 뭐 일수를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자영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수 받아갈 때 보통 뭐 현금으로 받아가잖아요. 물론 통장 거래가 나오면 그나마 낫죠. 뭐 통장에다가 몇 회차 변제금 이런 식 쓰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혹시나 뭐 부득이하게 뭐 돈을 빌려 써야 된다라는 사정이 있을 때는요 꼭 한번 그 체킹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서류로 보통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의뢰인들의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을 받아서 부채를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제일 처음에 그 채무자가 빌린 그 은행 명의나 뭐 캐피탈 명의나 이걸 토대로 추적을 해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NPL이라고 이게 장기간 변제가 안 되면 이제 그 채권을 보통 팔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전부 다 대행해주는 전문적인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위탁을 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서류로는 여기 보면 뭐 소득 여기서 소득 재산 소명을 당연히 하겠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회생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파산 같은 거 할 때
파산할 때 파산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면제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저 그 보증금, 그다음에 뭐 6개월치의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은 면제 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될 그 돈에서 재산에서 면제를 시켜줘요. 적어도 그게 있어야지 이제 생활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이 파산에 있는 이 법리를 재무자생법이 그대로 원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임계약에서 이런 서류들 발급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시면 평균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일주일, 그 다음에 뭐 많으면 10일 정도.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신청하는 채무자가 좀 빨리빨리 도와줘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 2차 서류가 다 완비가 되면 그 변제 계획안, 그 다음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죠. 통상 이 접수를 할 때 그 금지 명령이라는 걸 같이 접수를 해요. 그다음에 변제 계획안도 같이 넣고요. 법상으로는 뭐 신청서를 넣고 뭐 14일 내에 그 변제 계획안을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실무는 통상 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저같이 이제 변호사를 찾을 때 그 추심업체나 은행 이런 데 연체가 되기 때문에 독촉 전화나 강제 집행 등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딱지 붙은 사람들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체동산 경매를 하러 왔다가 뭐 다시 나간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이라는 걸 해요.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이걸 한 번에 전부 다 접수하기 때문에 한 4주, 4주에 2주는 너무 빠르고요. 법원에 업무가 많으니까 보통 한 달 좀 넘으면 면담 기일이 잡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보정 1, 3차가 나오잖아요. 이건 주로 뭐 주소 보정 이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세목별 과세 표준에 대한 뭐 서류,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을 낸 서류, 뭐 이런 것들 부족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뭐 가용소득을 얘기했는데요. 가용소득이 뭐냐면 자기가 버는 재산에서 자기가 버는 월급에서 그 최저생계비로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근데 이 가용소득을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적게 변제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보정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법원과의 그런 그 조율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이 많게는 한 번, 아니면 많게는 3차. 그 다음에 뭐 채무자가 그, 그 돈을 빌린 돈을 쓴 경위를 더 자세하게 밝혀라. 아니면 아내 통장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더 부족하다. 아니면 아내 재산에 대해서 이거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재산 및 소득을 소명하게 되고요. 그다음 변제율도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득 소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늘 일정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300만, 400만씩 받다가 회생 들어갈 때는 뭐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받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 뭐 회생 개시 신청서를 집어넣고 또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회생이 하기 전에 소득이 작았다가 회생할 때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회생할 때 늘어나는 경우는 웬만하면 뭐 어차피 가용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정은 안 나오겠지만 그 외에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한 2달, 그럼 벌써 한 3달이죠. 3달. 기본적으로 3달이 넘어서 개시 결정이 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금지 명령, 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회생 들어가니까 저 집행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데, 이거는 뭐 채무의 사용처가 뭐 도박이나 빚, 과소비 아니면 최근 채무 이런 게 아니라면 통상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면 금지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그 후에 채무자들이 집행하러 들어왔을 때는 금지 명령이 발생됐습니다. 사건 번호 불러주면요. 더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차를 좀 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